곽도원 대표는 부동산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사업가로 그룹 내 막강한 권력과 명성, 그리고 막대한 부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그날 오후, 예고도 없이 판교의 고급 단독주택으로 예정보다 일찍 귀가했을 때 그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온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입주가사 도우미가 그의 어린 아들에게 차마 믿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심장은 누군가 비트는 듯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배신일까요? 음모일까요? 아니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일까요? 가슴 뭉클한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검은색 제네시스 G90세단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성남시 판교의 주택가 정문을 미끄러지듯 통과했습니다.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댄 곽도원 대표의 시선은 태블릿 PC 속 주식 시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5분. 원래대로라면 그는 지금쯤 경주시의 한 회의실에서 200억 원 규모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브리핑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타결되었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는 오늘따라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기가 무섭게 도원은 대리석이 깔린 현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습관처럼 초인종으로 향하던 손가락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가볍게 젓고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직접 눌렀습니다. 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중앙 냉방 시스템 돌아가는 소리도, 아내가 치는 피아노 소리도, 아들의 아이패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숨을 죽인 채 발을 옮겼습니다. 고급 수제 구두 굽이 화강암 바닥에 닿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작게 울렸습니다. 거실 문턱에 닿은 순간 도원의 세상은 정지했습니다. 화려한 거실 한복판, 수입 참나무 바닥 위에는 dak담한 오렌지 주스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그 위로 앙상한 다리의 작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등은 구부정하고 양손은 PVC 수도관으로 엉성하게 만든 보행 보조기를 꽉 쥐고 있었으며 짧게 깎은 머리카락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여자가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조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시우야. 숫자 센다. 하나, 둘, 셋. 소년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이내 균형을 잡았습니다. 넷, 다섯.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섯. 잘했어. 일곱, 여덟. 혜진 이모, 나 서 있는 거 맞지? 응, 시우 혼자 서 있는 거야. 2초만 더 버티면 어제 기록 깨는 거야. 아홉, 열. 그 순간 시우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기쁜 마음에 양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혜진이라 불리는 여자는 재빨리 아이를 받아 안아 넘어지지 않게 보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원은 월넛 원목 문을 잡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사고 이후 휠체어 밖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던,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들이 지금 가사 도우미와 함께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고개를 돌린 시우가 아빠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아빠 오셨다. 아이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 인사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혜진 씨가 급히 아이의 팔을 잡아 부드럽게 앉혔습니다. 무리하지 마, 시우야. 천천히 해도 아빠가 다 보셨어. 도원은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아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가 다 봤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며칠 전만 해도 3초도 못 서 있더니 벌써 10초나 버티네?
12초야. 혜진 이모가 카운트 빨리 셌단 말이야. 혜진 씨는 황급히 일어나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사장님? 거실에서 운동하느라 바닥을 미처 다 못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도원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밌었어? 응. 엄마 아빠 없이도 나 혼자 설 수 있었어. 시우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서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강해서 그런 거고, 또 누군가가 시우가 해낼 거라고 믿어줬기 때문이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모가 나보고 꼬마 전사래. 끈기 있게 하면 옆반 제인이처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도원은 혜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묻은 손, 낡은 실내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수년 전 도서관 불빛 아래서 보았던 어느 학생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재활치료를 전공했습니까? 아니요, 배운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남동생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1년 넘게 걷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때 동생을 도우면서 어깨너머로 익힌 것들이 생각나서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시우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빠, 또 출장 가? 오늘은 안 가. 그럼 내일 나랑 혜진 이모랑 같이 운동하면 안 돼? 아빠가 시간 내볼게. 따스한 정적이 거실을 채울 무렵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윤나라가 돌아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오던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모여있는 세 사람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언제 왔어요? 방금. 나라는 시우와 혜진 씨를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 없이 명품 백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원은 그때 혜진 씨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탐색하는 시선에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시우가 밝게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서 있는 거 봤어. 나라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봤어. 잘했네. 그날 밤 시우가 잠든 후 부부는 2층 테라스에 앉아 잘 정돈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혜진 씨가 시우 운동시키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도원이 물었습니다.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걱정도 돼. 전문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다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알면 불같이 화내면서 당장 해고할까봐 그랬지. 애는 혜진 씨만 찾고 도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보다 오늘 혜진 씨가 아이와 함께 땀 흘린 10분이 더 값지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나라가 바람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지쳐. 당신 없을 때마다 엄마 노릇, 간병인 노릇, 그리고 대외적으로 완벽한 사모님 연기까지. 도원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바쁜 일정이나 업무 스트레스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다음날 오전 회의를 모두 취소하고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집에 있을게. 당신이랑 시우 곁에, 시우의 방 안, 취침 등 불빛 아래 혜진 씨가 만들어준 하얀 PVC 프레임이 비쳤습니다. 투박하지만 거대한 희망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열린 테라스 문틈으로 처음으로 꿈속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혜진 이모가 모두 함께 등장하는 꿈을 꾸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원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든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작게 톡, 톡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우가 혜진 씨와 걷기 연습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맞는 평일 오전의 여유였습니다. 전화도, 회의도, 서두름도 없는 아침. 아이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터져 나왔습니다. 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흐릿한 영상 속에서나 듣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 여전히 떨리는 다리로 한 발 한 발 힘겹지만 끈기 있게 내딛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혜진 씨는 뒤에서 보조기를 잡고 있었지만 힘을 주어 돕지는 않고 시우가 스스로 중심을 잡도록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몇 초 더 버틸 때마다 두 사람은 마치 월드컵 결승골이라도 넣은 듯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도원은 벽에 기대어 1년 전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도쿄 출장 중이던 비 오는 오후. 아내의 다급한 전화, 시우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문자. 그는 밤새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을 마친 아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붕대를 감은 작은 다리, 산소호흡기. 나라는 퀭한 눈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기약 없는 재활치료. 시우는 공포에 질려 재활기구 근처만 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원은 서울에서 제일 비싼 전문가를 고용하고 최신 장비를 사주면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돈을 입금하고 다시 출장을 떠나는 일상의 반복. 하지만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혜진 씨의 목소리가 생각을 끊었습니다. 오늘 운동하는 거 보시겠어요? 시우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좋아지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혜진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제 동생한테 배운 건데요. 세 사람은 뒤뜰의 작은 벽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처마 밑에는 줄넘기, 짐볼 등 직접 만든 운동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우는 의자에 앉아 휘어진 파이프를 손잡이처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슈퍼맨 걷기야,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네, 도원은 아들이 빨간 수건을 망토처럼 목에 두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는 심호흡을 하더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습니까? 아이들은 아픈 건 싫어해도 노는 건 좋아하니까요. 치료를 놀이로 바꾼 거죠. 도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였군요. 수천만 원짜리 전문가도 못 해낸 걸 목에 두른 수건 한 장이 해내다니, 그때 시우가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도원이 반사적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혜진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두세요. 시우는 입술을 깨물고 울먹거렸지만 잠시 후 바닥을 짚고 끔차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지, 혜진 씨가 아이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기억하지? 슈퍼맨도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진짜 슈퍼맨이야. 도원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걷는 법이 아니라 넘어진 후 일어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혜진 씨가 솜씨를 발휘해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아빠가 다음엔 나도 요리 도와줘도 된대. 나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갈비를 한 점 집었습니다. 그러네, 국물이 아주 진하고 맛있어. 도원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혜진 씨한테 요양보호사나 재활 관련 자격증 과정을 지원해 줄까 해. 저녁 반으로 다니면 될 것 같아.
재능이 아까워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나라가 숟가락을 멈칫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혜진 씨는 우리 집가사 도우미인데 동시에 10년 동안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본 누나이기도 해. 당신도 사정을 들으면 이해할 거야. 나라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시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갈비탕 국물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난 그냥 남들이 우리 집 도우미한테 애 교육을 맡긴다고 수군거릴까 봐 걱정돼서 그래. 이 동네 엄마들 알잖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도원이 아내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 품위 지키려고 애쓰는 거 알아. 하지만 시우 웃는 얼굴 봤어? 사고 이후로 저렇게 웃는 거 처음이야. 나라는 말없이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시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A4 용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 손을 잡은 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긴 머리에 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누구야? 혜진 이모. 이모가 우리랑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어. 도원은 뭉툭해진 연필로 꾹꾹 눌러 그린 아이의 그림을 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빠랑 이거 멋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까? 응, 침대 머리맡에. 도원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을 따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이 평화는 돈이 아니라 아이의 웃음과 혜진 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화려한 조명 없이도 가장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다음 날, 판교에 위치한 한국국제학교 교정에는 아직 햇살이 닿지 않았지만 유리 통창 건물은 벌써부터 반짝거렸습니다. 분당과 판교의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이곳은 활기차지만 엄격한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차 문 앞까지 에스코트하고 외부인은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차별이 아닌 보안이라는 명목하에 말이죠. 도원과 나라는 이 시스템에 익숙했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혜진 씨, 오늘 시우 등교 좀 부탁해요. 나라가 핸드폰 일정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침 8시에 조참 모임이 있어서요.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도원은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려 했지만 초조해 보이는 아내의 눈빛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가사 도우미가 가족의 영역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판교 사모님들 사이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 온 그녀에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였습니다. 오전 7시 45분, 택시가 학교 정문에 멈췄습니다. 혜진 씨는 시우를 안아 내려 조심스럽게 땅에 딛게 했습니다. 오늘은 시우가 휠체어 없이 등교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베이지색 교복을 단정히 입은 시우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모, 나 오늘 혼자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 잘 봐. 응, 이모가 여기서 지켜볼게.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려. 네, 아이가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블릿 PC로 명단을 확인하던 교사가 고개를 들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시만요. 누구시죠? 교사의 눈빛은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아, 저는 곽시우 학생 보호자입니다. 등교 도와주러 왔어요. 보호자요. 교사는 혜진 씨의 낡은 슬리퍼를 훑어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노란 선 밖으로 물러나 주세요. 등록된 학부모나 출입증 있는 분만 보안, 구역 통과 가능합니다. 아니, 오늘 애가 휠체어를 안 타서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 교실까지만, 아니 복도까지만이라도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보안 규정이라 안 됩니다.
필요하면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셔야 해요. 혜진 씨가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시우는 영문을 모른 채 정문 사이에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몸을 숙여 작게 외쳤습니다. 시우야, 그냥 들어가. 이모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힘들면 선생님 불러.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 들어선 순간 뛰어가던 다른 아이가 시우와 부딪혔습니다. 시우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혜진 씨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세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애가 넘어졌잖아요. 일으켜줘야 한다고요. 출입증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반 경호 엄마인표 3호였습니다. 학부모의 실세인 그녀가 혀를 찼습니다. 어머, 세상에. 학교 정문에 웬 도우미 아줌마가 저러고 있어? 격 떨어지게. 저런 외부인이 막 들어오면 우리 애들 안전은 누가 책임져요?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시린, 익숙한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우는 울먹이며 혼자 힘겹게 일어났고 뒤늦게 달려온 담임 교사가 아이를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닫히는 철문 뒤로 홀로 남겨진 혜진 씨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는 나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 씨, 오늘 아침 일, 맘카페에 벌써 올라왔어요. 내일부터는 기사님이나 제가 데려다 줄 테니까 나서지 마세요. 혜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시우가 걱정돼서. 마음은 알겠는데, 거긴 우리 집이랑 달라요. 이미지랑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내가 학부모의 임원인데, 이런 구설수 오르면 곤란해요. 마침 귀가하던 도원이 이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당신, 오늘 아침에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학교? 혜진 씨? 아니면 우리, 나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그저 시우가 조용히 학교 다니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조용히를 위해서 아이가 넘어졌는데도 아무도 일으켜주지 못했잖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싸우자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인터넷 가십거리가 되는 게 싫다는 거지. 도우미가 학교 난입했다는 소문 퍼지는 거 원해. 나라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진 씨도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서재 창가에 선 도원은 시우가 걷기 연습을 하던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대학교 병원 평생교육원의 재활지원 및 간병 전문 인력 양성 과정 팸플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가 과연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학교 정문은 단순히 혜진 씨를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선의만으로 모든 걸 넘을 수 있다고 믿었던 도원의 믿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자격과 지위, 서류만이 통행증이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학교 측에 장애 아동을 위한 유연한 등교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혜진 씨에게도 물을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느냐고. 시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듯 어른인 자신도 닫힌 문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성남의 오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방에서 식탁을 닦던 혜진 씨의 손길이 평소보다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내려온 도원은 냉장고 앞에서 망설이는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젖은 행주를 든 채 뒤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장님. 어제 학교 일로 많이 상심하신 것 같아서요. 혜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합니다, 사장님. 제 자리가 아닌 곳에 서 있는 사람 취급받는 거요. 그냥. 시우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도원은 식탁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밖은 금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 2잔을 따라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동생분 간병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혜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듯하던 눈빛이 이내 아련해졌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깍지 낀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동생 이름은 동해예요. 저랑 7살 차이고요. 강원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이 어려웠어요. 전중 3대 학교 그만두고 식당이랑 공장에서 일했어요. 동해는 공부를 잘해서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6살 때 하교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척추를 다쳤어요. 평생 못 걸을 확률이 95%라고 하더라고요. 도원은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낯선 소년이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제가 매일 동해 곁을 지켰어요. 씻기고 마사지하고 운동시키고 보통 간병인이 하는 일을 저는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했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히면서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꾹꾹 눌러 담은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병원 냄새 난다고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주방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현실이니까 도원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 번은 동해가 묻더라고요. 누나, 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때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넌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거면 충분해. 3년 만에 동해가 지팡이 짚고 걷게 됐어요. 엔지니어는 못 됐지만 지금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요. 동해한테는 그게 꿈이거든요. 동생 이야기에 잠시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서울로 올라와서 입주 도우미를 시작했어요. 동해 공부방 차려줄 돈이 필요해서요. 제 과거는 숨겼어요. 식당 아줌마, 야매 간병인이 재활을 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시우를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존중받아야 할 그 경험을 혼자 외롭게 짊어지게 해서요. 혜진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시우가 착하고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만둬야 할까 봐요. 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제 일을 겪고 보니 제가 있는 게 되게 민폐가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 입장도 곤란하실 테고. 제 주제를 알아야죠. 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집은 혜진 씨가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감히 부탁드리건대 계속 있어 주세요. 다만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시우의 재활 지원 전담 매니저로서 함께해 주십시오. 혜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전 자격증도 학위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고요. 그런 과불한 자리는 못 맡습니다. 그럼 자격을 갖추면 되죠. 아주대 평생교육원의 경력자를 위한 재활지원사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혜진 씨라면 충분합니다. 학비는 제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혜진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혜진 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셨잖아요. 아이의 믿음, 따뜻함,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용기요. 혜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룻밤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견 속에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에게는 문을 열고 나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날 밤, 시우는 침대에서 그림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사이에 혜진 이모가 서 있고, 이모의 팔은 아이언맨처럼 로봇팔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원은 잠든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이 만든 벽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웃게 해주고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면 그게 누구든 영웅이었습니다. 도원은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감사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내일 혜진 씨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 가족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남의 꿈을 등에 업고 살아온 여자가 드디어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 첫발을 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흰 쌀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15분. 평소라면 골아떨어졌을 시우가 부스스한 머리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모. 어머, 시우야. 왜 벌써 일어났어? 이건 뭐야? 이모 주려고 그렸어. 이모 슬퍼하지 마. 혜진 씨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빛 가운데 서 있는 긴 머리 여자와 소년이 손을 잡고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모는 나의 슈퍼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나야? 응. 어제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 이모 덕분에 내가 일어선 거라고. 그럼 이모는 슈퍼맨처럼 힘이 센 거야. 혜진 씨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시우를 껴안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도원은 묵묵히 커피를 마시며 기다려주었고, 나라는 시우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힐끔힐끔 혜진 씨 눈치를 살폈습니다. 나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남의 시선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혜진 씨가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혜진 씨가 공부하겠다면 제가 제일 먼저 찬성할게요. 우리 집 보험이라서가 아니라 혜진 씨는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도원이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혜진 씨는 부부와 시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우의 눈망울은 흔들림 없는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공부는 지원해 주시는 걸로 하겠지만, 시험 접수랑 자격증 취득은 제 힘으로 하겠습니다. 곽도원 사장님 빽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합격하면 정식 직원으로 계약해 주세요. 만약 떨어지면 계속 도우미로 남겠습니다. 도원과 나라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거래 성립. 도원이 손을 내밀었고 혜진 씨가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 씨는 아주대 병원 교육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월수금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낮에는 살림과 시우 운동을 돕고 저녁에는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식탁에서 돋보기를 쓰고 노트 필기를 복습하는 그녀의 곁에는 항상 시우가 있었습니다. 이모, 뭐 공부해? 사람이 더 편하게 움직이는 방법. 나중에 나 또 넘어지면 이모가 일으켜줘. 안 넘어지게 해야지. 그래도 넘어지면 이모가 항상 있을게. 어느 날 도원은 혜진 씨가 환자 이송법 실습 영상을 보며 혼자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수석하시겠어요? 에이, 무슨 말씀으려. 다들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고 저는 나이도 많은데. 경험 말고는 미천이 없어요. 책에 없는 걸 겪어보셨잖아요. 혜진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믿어주세요? 도원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전 돈으로 뭐든 살 수 있는 세상에 살았지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걸 처음 봤거든요. 바로 아이의 믿음입니다. 혜진 씨는 그걸 얻으셨잖아요. 혜진 씨의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자격증 시험 날.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단정히 입은 혜진 씨가 고사장에 들어섰습니다. 필기시험 후 이어진 실기시험. 주어진 과제는 사고 후 편마비가 온 50대 환자의 이동 보조였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동해를 처음 부축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분, 시작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혹시 오늘 관절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전에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심사위원들이 그녀의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마네킹이나 연기자가 아닌 진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심사위원이 다가왔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으신가 보네요. 환자를 안심시키는 화법이 아주 능숙합니다. 그게 기술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일주일 뒤 도원은 회의 도중 문자를 받았습니다. 합격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동발달센터 실습 나갑니다. 도원은 회의실에서 혼자 주먹을 불끈 쥐며 웃음을 터뜨려 임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축제였습니다. 나라가 직접 끓인 갈비탕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혜진 선생님, 이제 우리 시우 진짜 사부님 되시는 거네요. 시우가 환호했습니다. 응, 대신 시우는 호랑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식탁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판교의 대저택에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 스스로 증명해낸 한 사람 덕분에 말이죠. 가을이 깊어가고 혜진 씨는 이제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자 시우의 든든한 재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활 시간은 고통이 아닌 놀이가 되었고 시우의 다리에도 제법 힘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혜진 씨는 1층을 정리하다가 지하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관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 도원 부부가 잡동사니만 있는 곳이라며 잘 가지 않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축축한 바닥을 피해 배관을 살피던 중 물에 젖어 찢어진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틈으로 액자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무심코 집어든 액자 속 사진. 젊은 시절의 곽도원 대표가 낯선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갓난아기인 시우가 안겨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윤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인상의 눈매가 시우와 쏙 빼닮은 여자였습니다. 혜진 씨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 옆에 흩어진 누런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주대 병원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첫 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에는 환자명 곽시우, 진단명 경도 뇌성마비, 주상기 산소 부족으로 인한 운동 기능 저하 소견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원과 나라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3살 때 계단에서 떨어진 사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우의 다리가 불편한 건 사고가 아니라 선천적인 혹은 출산 과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시우의 병명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왔던 걸까요? 그리고 사진 속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판교의 화려한 저택 지하에서 혜진 씨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 기록에는 선천성 뇌성마비라는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혜진은 그 아래 놓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원에게 보낸 낯선 여인의 필체, 편지 끝에는 설아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데려가게 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 하지만 난 우리 아이가 온전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이처럼 살기를 바랄 뿐이야. 난 병이 깊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다면 진실을 영원히 비밀로 해줘. 만약 아이가 걷게 되고 다른 아이들처럼 웃을 수 있게 된다면 언젠가 날 용서해 줄 거라고 믿어. 혜진은 숨이 멎을 듯했고 어두운 지하실이 더욱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설아름은 시우의 생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문처럼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병마와 싸우느라 양육권을 넘긴 것이었죠. 그리고 도원은 이 모든 사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아내인 나라에게조차 말이죠. 혜진이 믿기로는 나라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지만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맞지 않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시우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피했던 모습, 도원이 조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보이던 그 조심스러움까지도요. 이제야 혜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복이 고통스러운 침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도원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서려 할 때 혜진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원은 다소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라는 2층에 있었고 시우는 아직 깨지 않은 시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젯밤 수도관을 점검하러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 그림과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원은 순간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대표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나라 사모님께도, 시우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님 자신을 위해서도요. 도원은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한참 후,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아름이가 임신했을 때 저는 부모님 몰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우가 태어났을 때 의사는 아이가 난산으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고 했죠. 아름이는 무너져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기 자궁경부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 시우를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 2년 동안 치료에만 매달렸죠. 귀국해서 나라를 만났습니다. 나라는 제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도 받아주었지만 저는 시우의 선천적인 상태를 숨겼습니다. 아이가 사회로부터 선천적 장애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사고로 다친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나라 사모님이 알게 된다면 배신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시우도 언젠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겁니다. 도원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혜진에게 털어놓고 나니 두려움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대표님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표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기 위해서요. 도원은 오랫동안 혜진을 바라보다가 시우가 아침마다 그림을 그리던 계단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다만 혜진 씨가 제 곁에 있어 주세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여기에 있었는걸요. 그날 아침 지하실의 작은 창으로 들어온 햇살은 과거의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는 듯했습니다. 실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내던 혜진은 이제 그 변화의 열쇠를 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무렵, 도원의 가족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우는 새로 산 블록 조립에 열중해 있었고, 나라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도원의 마음속은 폭풍이 치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혜진과 나눈 대화, 그리고 다시 꺼내본 낡은 서류들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원은 찻잔을 들고 나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아? 할 말이 있어. 나라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도원은 블록 놀이에 빠져있는 시우를 힐끔 보고는 서재로 가자고 눈짓을 했습니다. 나라가 조용히 뒤를 따랐고 방문이 닫히자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에는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내가 내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그 오래된 일들을 영원히 묻어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도원은 서랍을 열고 지하실 깊은 곳에 있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설아름이 남긴 편지와 의료 기록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나라는 눈앞의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편지를 집어들어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고 표정은 점차 굳어졌습니다. 아름 씨가 시우의 생모였어요. 나라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학 시절의 사랑, 아름의 투병 생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홀로 떠났던 시간, 그리고 나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숨기기로 했던 결정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늦은 진심을 담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나라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난 시우가 당신의 불행했던 전 결혼 생활에서 얻은 아이일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나를 믿어줬으니까 나도 시우를 내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도원은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당신을 잃을까봐,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이제 더는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은 모든 걸 알 자격이 있어. 나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과거를 받아들일 만큼 넓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을 못 믿었던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시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여보, 만약 나였다면 과거가 아무리 아파도 당신과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혼자 짊어지기로 했고 결국 그 모든 게 거짓말이 될 때까지 침묵했잖아요. 숨 막힐 듯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건 화나지 않아요. 다만 처음부터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갈 만큼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주지 않았다는 게 그게 너무 아파요. 보원은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믿어.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나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우는요. 아이도 생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보원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아이가 좀 더 크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아무리 아픈 과거라도 그건 시우의 일부분이니까요. 보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보원은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가정에 생긴 균열조차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 시우를 재우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모, 아빠랑 엄마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 혜진은 깜짝 놀라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오늘 엄마는 울고 아빠는 슬퍼 보였어요. 어른들은 꼭 무슨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혜진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른들도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단다. 시우가 걷지 못할까봐 무서워했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시우가 조금씩 연습해서 이제 걷고 뛸 수 있는 것처럼 아빠 엄마도 용기를 내서 말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하지만 진짜 무슨 일이 있으면 저도 알고 싶어요. 저 이제 어린애 아니거든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우는 이미 작은 영웅인걸. 다음 날 아침 정원에 물을 주던 혜진에게 나라가 찾아왔습니다. 다 알고 계셨죠? 혜진은 나라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모님, 혹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곁에 있겠습니다. 나라는 벤치에 앉아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어쩌면 혜진 씨가 이런 상실감을 가장 잘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동생분 이야기해 주신 거 기억하고 있어요. 혜진은 조용히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똑바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아파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거든요.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니라 인생의 아픔을 겪어본 두 여인으로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원이 시우를 재우러 갔을 때 아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보원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수많은 시나리오가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우는 아빠가 아주 젊었을 때 먼 곳에서 태어났어. 시우를 낳아준 엄마는 아주 용감한 분이셨단다. 아빠를, 그리고 시우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 하지만 병이 깊어서 시우 곁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시우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며 아빠에게 부탁하고 떠나셨어. 시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낳아준 엄마는 돌아가신 거야? 응. 시우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아주 먼 곳에서 항상 시우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시우는 입을 꾹 다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라 엄마도 이 사실 알아요? 그럼. 어제 다 이야기했단다. 나라 엄마는 여전히 시우를 사랑해.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어. 시우는 아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낳아준 엄마가 미운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요. 하지만 난 지금 엄마도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럼 난 엄마가 2명인 거네. 보원은 아들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시우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어. 그리고 2분 다 시우를 조건 없이 사랑한단다. 작은 방 안, 수면 등 불빛이 벽에 붙은 그림을 비추었습니다. 햇살 아래 2팔 벌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그림, 시우가 혜진에게 선물했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도원은 그 그림이 시우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리고 앞으로 지탱해줄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보원이 설립한 사설 아동발달센터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큰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생각에 잠긴 도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동들의 발달 경과와 학부모 피드백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보원의 오랜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지금 바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가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당 지역에서 악명 높은 한 맘카페의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남 유명 아동발달센터, 자격증 없는 파출부가 치료사 행세? 게시물에는 혜진이 시우의 보행 훈련을 돕는 영상의 캡처 사진과 함께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보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급히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었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우가 혼외자라는 과거 소문까지 들춰내며 2가지를 교묘하게 엮어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돈 아끼려고 과거 있는 재벌 아빠가 파출부를 가짜 의사로 둔갑시켜 아들 치료를 맡겼다. 집에서 쉬고 있던 나라 역시 학부모 단톡방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나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시에 도원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과거 혜진과 학교 앞에서 마찰이 있었던 표 3호였습니다. 곽 대표님, 센터 차원에서 당장 해명하셔야겠어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우리 특별한 아이들을 만지다니요? 이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아무리 대표님이라도 우리 학부모들은 투명한 걸 원합니다. 보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센터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학부모님들을 만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3호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보원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과거에서 불어온 역풍이 자신과 혜진, 그리고 나라가 쌓아올린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보원은 혜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상처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보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아침에 직원들이 보여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굳이 해명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혜진 씨를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짜라고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대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쏟은 정성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다. 그게 슬픕니다. 저는 그 어떤 자격증 가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혜진 이모가 없었다면 시우는 걷지 못했을 거예요. 이 센터도 혜진 씨가 없었다면 유지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곳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칭송받길 원치 않아요. 다만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요. 아이들은 이곳을 믿어야 하니까요. 도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혜진 씨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날 오후, 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과 학부모,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회견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도원은 짧은 인사말을 마친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저희 센터의 반혜진 직원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혜진 씨는 의사나 의료 전문가를 사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정식 교육 과정을 수료한 아동 케어 및 발달 지원 전문가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규의학 학위는 없지만 그녀는 10년 넘게 특수 아동을 돌봐온 베테랑입니다. 제 아들 시우가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할 때부터 걷게 된 지금까지 기적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도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여론이 두려워 제 아들의 병과 제 과거를 숨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센터의 모든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진의 전문 치료와 병행하여 생활 밀착형 발달 지원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혜진 씨는 이 특별 케어 부문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리더니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혼외자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도우미를 치료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대중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원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제 아들이 아빠처럼 거짓말을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지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학부모 중 한 명이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격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발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니 선생님께서 아이가 연필을 잡을 때까지 2시간이고 묵묵히 기다려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감사합니다. 언론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력 일간지는 한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케어워커, 돌봄 노동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칼럼을 실으며 혜진의 사례를 헌신적인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비난의 진원지였던 소셜미디어는 이제 옹호 여론으로 뒤집혔습니다. 도원은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난생 처음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며 진실의 편에 섰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시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혜진 이모는 슈퍼히어로예요. 나라는 웃으며 아이에게 생선살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럼. 앞치마를 두르고 슬리퍼를 신었지만 우리 시우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마법을 부린 슈퍼히어로지.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역풍은 지나갔고 신뢰와 포용, 그리고 인간애로 지어진 이 집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오늘따라 아동발달센터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부활의 날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 사람들이 대강당으로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센터 설립 3주년을 기념하고 이곳에서 치료받았던 아이들이 돌아와 기적같은 재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는 도원은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오늘은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별 케어 부문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었죠. 자신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나라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들어와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거울 속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표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오늘 70가족 넘게 왔대요. 여기서 치료받고 초등학교 간 아이들도 다 왔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다 그 사람 덕분이지. 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당당한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치유의 여정, 생애 첫 발걸음을 위하여 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맨 앞줄, 담소를 나누는 학부모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게 한 발 물러나 있었고 박수갈채는 타인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혜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거기 오래 못 앉아 있을 거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회자한테 혜진 씨 무대로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네? 안 돼요. 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못해요. 그럼 오늘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시우한테 걸음마 가르쳤던 것처럼 이번엔 혜진 씨가 걸음마를 뗄 차례예요. 혜진이 당황해할 틈도 없이 마이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소개를 시작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의사도 경영자도 아니지만 사랑과 인내로 치유의 씨앗을 묵묵히 뿌려오신 분입니다. 반혜진 선생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장내는 잠시 숨을 죽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립하여 그녀를 맞이했고 혜진은 그 사이를 지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나라는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어서 가요. 이제 당신이 빛 속에 설 차례예요. 마이크 앞에 선 혜진에게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깊은 눈매, 햇볕에 그을린 광대뼈, 소박한 말투였지만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도, 훈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과 똑같이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한 아이들을 향한 사랑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기적처럼 일어서고 웃고 달리고 누군가를 안아줄 줄 알게 된 아이들을 향한 믿음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할 줄도 웃을 줄도 모르던 한 아이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내일 종 치는 법을 가르쳤죠. 아이가 손을 들어 종을 치기만 해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 후 작지만 분명한 종소리가 울렸고 그것은 제게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름은 경호이고 여러분을 위해 트럼펫 연주를 들려줄 겁니다. 체구가 작은 소년이 무대로 걸어나와 단순하지만 완벽한 음정으로 연주를 마치자 객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그 트럼펫 소리가 값졌습니다. 연설 후 사회자는 도원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발표할 시간이었습니다. 도원은 원고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숨기고 자식을 숨기고 저 자신조차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아내, 묵묵한 동료, 그리고 제가 특별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한 가정 도우미 덕분입니다. 오늘 저는 반혜진 씨를 케어 지원 총괄 매니저로 임명합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일어나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고 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대로 올라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혜진 씨가 스스로를 위해 당당히 서실 차례예요. 그때 시우가 작은 상자를 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모, 이거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아이의 모든 발걸음은 선생님이 잡아주신 손 덕분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황동종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남아 사진을 찍고 방명록을 썼습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혜진에게 몰려와 대형 병원 의사들도 알려주지 않는 세세한 육아법과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조언이 필요했고 함께 걸어줄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도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학위와 동등해지는 곳, 명성보다 인내와 경청이 더 중요한 곳.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당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양보해준 덕분이기도 해. 나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원은 난생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지 않아도 한 발 물러서서 좋은 일들이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홀가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SNS에는 경호가 무대에서 황동종을 울리고 혜진을 와락 껴안는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수천 개의 감동 댓글이 달렸습니다. 교수 타이틀은 필요 없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보고 싶었던 심장이 이끄는 세상이다. 우리 엄마도 가사 도우미셨는데 아무도 엄마를 이렇게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 혜진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를 봅니다. 작은 센터, 대학 졸업장 없는 도우미, 그리고 걷지 못하던 소년의 이야기는 거칠애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장벽을 넘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부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잡아준 손길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손길을 사회가 맞잡았습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어느 아침, 경기도 외곽에 있는 혜진의 작은 집은 따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삼계탕이 구수하게 끓고 있었고 툇마루에서는 시우와 혜진의 남동생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동현, 별명 꼬미의 목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진 풍파를 겪은 뒤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동현은 현재 도원과 나라의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가난한 출신이라는 자격지심에 갇혀 과묵했던 청년은 이제 키도 크고 의젓해졌으며 누나의 발자취를 깊은 존경심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오후에 센터 가지? 동현이 과일을 깎으며 물었습니다. 응, 신규 학부모 상담이 있어. 하늘이 어머니가 음악치료 병행하고 싶다셔서 교환 준비해야 해. 나도 같이 갈게. 치유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수업 에세이 쓰는데 상담 장면 촬영해서 자료로 쓰고 싶어. 혜진은 동현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현이 이런 주제로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매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집 나간 아버지. 남매는 식당 보조, 설거지, 파출부 일을 전전하며 서로를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들이 혜진에게는 깊은 상처를 지닌 아이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남으로 가는 버스 안, 남매는 나란히 앉아 비 내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현이 바람처럼 가볍게 물었습니다. 누나, 다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 해봤지.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학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가고 싶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누나가 학위가 없어도 난 언제나 누나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이라고 생각해. 혜진은 대답 대신 동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에서는 학부모와 지원팀의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새로 단장한 유리돔 천장 아래로 저녁 노을이 비치며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전문 직원들 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학부모들과 성인이 되어 돌아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도원과 나라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살이 된 시우는 날렵하게 뛰어다니며 제잘거렸고 새로 온 친구들을 이끌어주는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사람들은 그런 시우를 꼬마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혜진이 자폐 성향이 심해 자해를 하고 말문을 트지 못한 3살배기 하늘이의 엄마 지은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2살 때부터 반응도 없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아서 아이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선생님이 피아노를 들려주셨을 때 아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난생 처음 저를 엄마로 인식한 것 같은 그 깊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혜진은 단상 아래로 내려가 지은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 하나가 아이의 닫힌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아이는 사라진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문을 아직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그 말은 어떤 전공 서적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라는 도원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혜진 씨나 우리와 오래 함께한 부모님들처럼 경험 있는 분들을 위해 지역사회 케어 어시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때요? 그분들이 지식까지 갖추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기획안 다 짜놨어. 대학 및 사회복지 단체랑 연계해서 다음 달부터 첫 학기 시작할 거야. 나라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견과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이곳을 단순한 치료센터가 아닌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이 모이는 집으로 만든 두 사람의 여정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사회 케어 어시스턴트 1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묵묵히 청소하고 밥하고 아이를 돌보던 이들이 흰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유니폼을 입고 수료증을 든 채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치료사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저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손을 잡아주고 눈빛을 읽으며 매일매일 배웠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태어날 때 우리 또한 다시 태어납니다.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현이 나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는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공로상을 받는 거 알고 있어요? 아직 몰라.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비밀로 했거든. 수여식이 끝나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를 위해 반해진 선생님은 무대에 남아 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는 혜진이 시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던 옛 영상, 경호가 발작을 일으킬 때 안아주던 모습,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상담실에서 우는 부모님을 위로하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영상 위로 실제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말할 수 있다고 믿어준 첫 번째 분이셨어요.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희망의 주치의세요. 혜진은 어느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라는 자막이 뜨자 장례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도원이 무대로 올라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라고 불리기 위해 꼭 의사, 호칭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당신의 그 진심 어린 심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혜진은 흐느꼈습니다. 청중은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전문가와 도우미, 학위와 경험, 이성과 감성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오직 존중과 감사, 그리고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시우가 무대로 달려와 혜진을 안았습니다. 이모, 오늘은 내가 이모 대신 종 칠게요. 맑은 종소리가 강당을 넘어 의심과 무관심으로 얼룩졌던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과정은 단 하나의 진실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걷는 법을 배우는 이곳, 이 센터에서 사랑은 모든 발걸음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따뜻한 조언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영상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